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네. 사선 의원이시죠? 예, 사선 의원. 네, 정말 국민의힘의 중진이신데 예.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 방문 중인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 40개국이 넘는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유엔 총회 작년에도 가셨죠. 또 이번에는 가시는데 유엔 총회라고 하면은 이제 각 나라 정상들 또 정상급의 인사들이 모이는 대규모 다자 외교의 장 아닙니까? 네. 근데 유엔 회원국들이 또 국제 박람회 기구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를 엑스포 이제 우리 유치 지지표를 확장할 최대 분수령으로 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요즘 행보를 보면 국익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래서 그보다 열심히 뛰고 계셔서 뿌듯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잼버리 좀 개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는데 그 당시에 뭐 엑스포 유치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지적을 야권에서 제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좀 윤석열 중앙정부가 나서서 뒷수습을 아주 잘하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국제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양자 간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이제 우리의 역할이나 또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양자회담으로 좀 만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 워낙 많은 국가 정상들과 만나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왔나요? 대통령실에서도 관련돼서 설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많은 정상을 만나는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 이제 자신께서 회담 기계로 불러도 좋다. 네. 어떻게든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치겠다 해가지고 막 양자회담을 만들어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유엔 총회에서 한 40여 개 국가하고 양자회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인도네시아, 인도 방문해서 양자회담 한 2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보면 이 사상 최대 수준의 양자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네스북 등재에 이제 오를만하다라고 했는데 뭐 이게 어떤 이 BI 유치의 어떤 결과에 평가 이런 거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 우리 파리 BI 총회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이 가셔서 PT까지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PT를 했었죠. 네, 영어로 PT 했고 우리의 제1 이 도전국 경쟁 상대인 사우디 리야드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PT가 앞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세계 잼버리 새만금 대회 가지고 뭐 힘들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사우디하고 겨룰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께서는 11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가능성 몇 %로 보십니까? 뭐 그걸 어떻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일단 3분의 2가 안 되면은 리야드하고 아마 1차에서 우리 부산하고 사우디 리야드가 올라가지 않나. 네. 선 투표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정치 전문가니까 이 예측을 하면 일단은 좀 무게를 실어서 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 국내에서 과연 내치는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의 국제사회는 보면요. 외교전이 국익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네. 또 외교가 경제가 또 외교인 시대거든요. 그래서 해외 순방이 잦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우물한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뭐 나가냐 안 나가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만큼의 이 성과를 가져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또 국제관계에 있어 정상 간의 또 정상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네. 정상의 외교 뭐 국익의 전세에서 뛰는 역할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자꾸 뭐 너무 많이 나간다 이렇게 토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2차 개각 관련인데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윤 의원님도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몸담았지만 이 기자들의 궁금한 질문들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중단한 배경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제 이분도 예전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 하셨고 프레스 프렌들리한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참 보니까 뭐 이제 단독 해가지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제 뭐 그냥 소문, 풍문인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가짜 뉴스로 생각할 만한 기사가 막 나오니까 오히려 자꾸 도어스태핑식으로 얘기를 했다가는 의혹만 증폭이 될 거다. 그럴 바에야 그냥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밝히는 데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때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겠다. 자, 2차 개각에 대해서 새 후보자 모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극우 발언, 이완용 언급, 군사 쿠데타에 대한 시각, 중대장 시절 부대원 사망 사건 책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출신들은 윤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웬만하면은 청문회 통과가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자, 신원식 장관 국회 후보자는 국회의원인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원식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야인 시절에 유튜브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강성 발언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저도 좀 심한 발언 있는 것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이분 예전 야인 시절에 몇 번 같이 회의도 하고 보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전문가입니다. 아하. 이분이 군에서만 35년간 있었고요. 수방사령과 뭐 합참의 작전본부장 등 야전이나 정책이나 뭐 전쟁 교리나 가장 두루 섭렵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아주 필요한 분이고 강한 군대를 일궈내겠다는 데 필요한 분인데 여러 가지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장에서 아마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장에서 김행 후보자도 그렇고 신원식 후보자가 책임이 있거나 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윤 의원님, 이균용 후보자가 상당히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어제 오늘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재산 신고 누락, 아들 인턴 채용 문제, 과거의 어떤 판결 내용들까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송구스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은 미스터 송구냐, 호가 송구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칫 이거는 국회 인준이 달려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억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이제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이 그 당시에 사법 연수원에 있었다 보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이제 윤리 이제 뭐 그 재산 신고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법을 지켜야 하고 소위 말해서 사법부의 어떤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우는데 흠결로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결정을 가지고 아마 야당은 뭐 이제 어제도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부결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인준 거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준 거부가 되면은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출석형 과반수의 찬성을 돼야죠. 정치권은 상당히 경색될 수밖에 없고 경색되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또 내야 되는데 뭔가 절충할 수 있거나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 인준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올라와 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타결, 그 어떤 물밑 대화를 위해서 물꼬를 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객관적인 상황에 하에서 이분의 어떤 여러 이제 발언과 여러 가지 흥결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제 인준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몰랐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야당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둘러싸고 좀 네. 격앙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는 인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인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절충과 조정에는 능수능란한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의 여당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잡범 언급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도 전혀 단식장에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는 상황.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어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당에서는 다 이제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단식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어떤 이제 체포 영장에 대한 방탄,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런 명목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명분이 없다,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두고 너무 지나치게 조롱죄 말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지나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이 당 대표가 가야 된다. 우리 중진들만의 이제 회의에서도 김기현 대표한테 가야 된다라고 건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가면은 뭔가 줘야 되는데 네. 줄 카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았던 타이밍은 이종섭 장관이 사임하기 전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개각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명분을 받아들인 쪽으로 해서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였다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저는 갑니다. 네. 인간적인 도리상 정치 이전에 인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당 이전에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명분이 뭐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갑니다. 인간적으로. 정치 도리상 갑니다. 자, 이 와중에 검찰은 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하면서 오늘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내일 이제 표결 예정인데 검찰이 굳이 회기 중에 이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요. 사실 이게 결국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화영 재판 이제 그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계속해서 사법 방해 또 재판 지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그 측에서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지연을 하고 사법 방해하지 않았다면요. 4월 말 비회기 중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켰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뜻과 반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법 방해를 한 흔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됐었을 겁니다.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를 전환시키기 검찰이 8월 22일이거든요. 8월 22일 이후에 회기 중에 비회기 중에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 뭐 얘기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예상했던 수순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초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이제 내일이면 나올 텐데 어떻게 될지, 또 이재명 대표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여파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거치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참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돼야 총선에서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자리를 지키길 내심 바란다는 분석도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더 바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분석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떤 이재명 대표의 거쳐 선거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요. 네. 일단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의원들 사이에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주 근시안적이고 단세포적인 생각이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총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법 정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의 발전이고요. 또 대한민국을 또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은 뭐 구속이 안 되면은 우리에게 유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에 구속을 면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재판에 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재명의 입장이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1년 2년에 감옥에 갈 거다 하면은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민당 승리의 기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핵심이겠죠. 네. 그렇죠. 정권 탈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옥에 가더라도 빨리 3년 내로 사면복권을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하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구속이 안 되더라도 12월 말 1월 초에 아마도 던질 겁니다. 멋지게 던질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를 전환했을 때 우리가 이재명 없는 민당에 대한 대비책도 안 세우고 갑자기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됐을 때 우리는 어떤 카드를 쓸 거냐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추천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혁신위원회를 띄우자.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혁신에 뭔가를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의존해서 거기 기대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냐라는 대적인 자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당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재명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 이후에 그걸 외부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변화 혁신의 기틀을 마련해서 이재명이 있든 이재명이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윤상현 의원은 12월이나 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납니다. 비대위 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하고 계신데 또 하나 지금 더 가까운 시일 내에 전망이 중요한 곳입니다. 서울 강서구로 가봅니다. 인천에서도 가까운 곳입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여파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일단 선거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바람, 구도다. 근데 이제 보궐선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조직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좀 민당 후보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당이 좀 앞서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바로미터라기보다 또 어떤 그 득표수라든지 득표율의 차이라든지 윤곽을 보면은 내년 총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질 거다라고 봅니다. 윤 의원님,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김태우 전 구청장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를 사면까지 했기 때문에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아닌 비대위가 들었을 거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니 그 보궐선거 하나 졌다고 해서 비대위로 간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대위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그것보다 또 어떤 이재명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하고 훨씬 더 연동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태우 이 공천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혹시 진다면은 대통령실이나 이제 김기현 대표도요 책임으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제 보궐선거 이제 책임 보궐선거를 있게 한 원인 제공자니까 네. 김태우 이분이 한 번 쉬고 딴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을 나가면 어떻겠나라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을 했습니다만. 의견 전달도 하셨군요. 네, 그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태우 청장은 이제 입장이 본인이 이제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10월 11일 이제 선거고요. 일단 우리 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대표 사퇴해라. 이거는 너무 심한 얘기로 네.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도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 자 총선이 이제 성큼성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최근 당에서 대통령실에 총선 차출 리스트를 보냈다. 얼마든지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차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용산에서 지도부에 리스트를 보냈다. 자 지금 이미 현역에 있거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도 있을 텐데 자 이른바 차출 인사 낙하산 공천 당 내부의 기류 어떻습니까? 일단 그런 얘기가 들면 이제 특히 거의 다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 쪽이 유리한 지역에 다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수도권에 나오겠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때 되면은요, 항상 이런 리스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늘 있는 얘기인데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요, 인적 자원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이제 추려야 되는데 대통령실에 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 감각도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데려오고 싶죠. 사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그 고민정 의원, 김기현 의원, 뭐 한병도, 뭐 윤건영, 뭐 여러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 네. 전부 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또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물밑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로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정당한 룰에 의해서 공천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용산에서 차출되는 인사가 윤 의원님 지역구로 온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일단 저는 당당하게 싸우자. 상향시 공천에서 경선 치르자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경상도 지역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경상도 지역에 있는 어느 현역이요. 예. 그래서 야 같이 경선을 하자. 근데 거기는 경선을 하나. 소위 말해서 경상도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 신규 차출 인사가 돼도 후보가 돼도 이기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 해도 이기는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경선으로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매번 상향식 공천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했었어요. 맨날 오픈 프라이머리였는데 그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네. 결국 그게 관철이 안 됐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결국에는 가장 쉬운 제도입니다. 그 지역 주민이 유권자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 경쟁력 후보를 뽑는 거. 그게 가장 최고의 선거를 이기는 최고의 전략이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텃밭 같은 지역에 상향 공천이 제대로 이제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정훈 시대 전환 의원 영입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요, 이제 조정훈 시대 전환 이제 공동대표가 막 참담하다, 이제 뭐 가치와 국민 없고 뭐라고 했냐면 탐욕과 협잡만 남은
정치의 추한 이제 뭐 추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정훈 의원에서 좋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여러 언론적인 평가는 이제 좋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원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21대 이제 후반기 법사위로 오면서 거의 우리 국민의힘하고 정적인 보조를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외연 확장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김기현 대표가 외연 확장을 한다면은 조정훈 의원은 이제 벌써부터 우리 당에 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 같고요. 예. 또 양양자 의원도 거의 우리 당 색깔 아닙니까? 정말로 외연 확장을 한다면은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안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아니다라고. 민당도 아니죠. 국민의힘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오세훈 그 2021년도죠. 4월 달인가요? 네. 서울시장 재보선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뛰었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서 노력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여긴 우리가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평가에 의해서 아니다. 제3의 세력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게끔 우리의 가치나 외연이나 네. 우리의 전략이나 기조나 이런 걸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연을 제대로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